만약에 내가 탈북에서 성공 못해서 북한으로 끌려갔다 이렇게 신사적으로 앉아서 얘기를 못한다. 그냥 벌써 나는 반죽음이 돼 있고. 그러면 진짜 김정은은 전쟁 준비하는 거 보이지만 진짜 원하는 것 같아요. 남북한 통틀어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제일 두려워하고 제일 무서워하고 제일 바라지 않는 사람은 김정은일 겁니다. 아 진짜 차라리 전쟁 나서 체제가 바뀌었으면 바라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북한 내에는. 전쟁 원하는 것처럼 아니면 준비하는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원래 짓는 개를 보면 무서워서 짓는 거예요. 우리 4명이서 앉아서 토크하잖아요. 이 중에 2명 최소 정보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 진짜. 매일 내가 오늘 있었던 내 주변 사람들한테서 들었던 얘기를 매일 가서 보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교 없는 클래스 MC 영국에서 온 피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독일에서 온 한국 산지 4년 된 M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온 미제 조수입니다. 한국 10년 살았고 오늘도 재미있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뉴스 봤어요? 북한에서 이번에 또 미사일 보냈는데 두렵지 않아요? 이제 익숙했어요? 이제 독일에서 살았을 때도 또 북한이 미사일 이렇게 썼다고 나오긴 했는데 독일에서 살았을 때랑 한국에서 살면서는 반응이 조금 다르긴 해요. 독일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아, 북한 많이 위험한 나라다? 이제 독일 뉴스에서 북한에 대한 뉴스 뭔가 이런 위험한 미사일이나 뭐 핵 이런 뉴스밖에 없으니까 조금 한국 옆에 나라이니까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있긴 한데 또 한국 와 보니까 그냥 한국 분들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 또 뉴스에서 나왔네요. 막 위험한 느낌이 있지 않아요. 근데 또 이번 북한군이 아예 넘어와서 공격했다고 뉴스 했는데 그거 보셨어요? 저도 이 뉴스 지금 보는데 넘어왔다고요? 그 MDL 이틀 전 경고사격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MDL을 넘어서 그 군사 분계선. 김정은 왜 갑자기 자신감 뿜뿜 하고 있을까요? 모르겠네요. 조셉 조금 미국 사람으로서 죄책감 드나요? 트럼프 했던 이야기도 완전 따끈따끈 어제였나? 그렇죠. 어제 아침에 나왔죠. 김정은랑 연락했다고 하고 또 대한민국 조금 탓하면서 이란 전쟁 참여 안 한다고. 대한민국이 이제 이란 전쟁 같이 안 도와주니까 우리가 도와줄 필요도 없지 않냐. 그러면서 우리는 원래 군사훈련 취소하고 싶은데 그런 얘기 했어요. 취소하고 싶다. 취소하고 싶은데 이미 다 돈 썼고 코앞이니까 그냥 취소하자. 할 거는 하되 제일 작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런 거 보면서 반대 생각했어요. 북한 사람들은 대한민국 무서워할까? 약간 대한민국에서 뭐 미국랑 훈련한다 이런 뉴스 뜨나? 하고 북한 사람들 그거 보고 오 대한민국 무섭다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뉴스는 뜨죠. 왜냐면 이제 북한에서 우리 적 남조선이랑 손잡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저는 이런 얘기 북한 사람이랑 얘기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조셉 얘기했던 것처럼 북한 사람랑 얘기할 기회가 진짜 드물잖아요. 오늘은 진짜 북한 체제 안에 있었던 분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북한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했던 이일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한에서 살다가 2023년 11월 대한민국에 온 이일규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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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외교관님 진짜 오늘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요즘 북한 관련 뉴스 많이 뜨잖아요. 지금 되게 핫하고 솔직히 겁이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저도 한국에 오래 살았지만 진짜 뭐 준비하는 것 같잖아요. 이런 사진들 보면 DMZ 근처에 도로도 깔리고 뭔가 심상치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아시겠지만 2023년 12월에 김정은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이제 중립을 하고 그리고 이제 2024년 1월에는 남북 간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완전히 법제화 고착시키면서 용토 조항이 반영된 신헌법도 채택하라고 하면서 한반도 영구 분단에 대해서 공식 선언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연이어서 이제 남북 간의 이제 철도라든지 도로망이라든지 이걸 이제 완벽하게 다 끊어놓고 심지어 최근에는 DMZ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새화, 장벽화하기 위한 작업을 하는 거죠. 아까 이제 뉴스 소개도 받겠지만 이제 북한군이 심지어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그 DMZ를 이제 군사분계선에서 2km, 2km씩 해가지고 완충지대가 있어요. 네. 비무장지대라고 하는 그 비무장지대에 들어와서 남쪽 지역으로 이제 들어와서 아예 거기다 이제 장벽을 쌓는 그런 모습도 이제 봤을 겁니다. 결국은 왜 북한군이 이러한 동향이 최근에 포착되는가라고 했을 때 쉽게 말하면 김정은이 남북 관계를 두 국가 관계를 완전히 중립하다 보니까 완전히 물리적으로 분리시키기 위한 그런 이제 장벽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한국에 대한 적대 행위를 감행하자 또는 군사적인 행동을 하자 이것보다는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자기 보고. 두 번째는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완벽하게 두 국가라고 규정을 한 상태에서 그야말로 국경 요새화 같은 그 요새화 작업을 함으로써 완전히 나라 대 나라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심어주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전술 도로 같은 거 이거는 다 공격하려면 그런 준비보다 좀 다를 것 같은데 지금 뭐 지뢰도 깔고 하고 있으니까 그냥 끊어버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DMZ 지역에서 아무래도 장벽화를 하려면 많은 이제 물동량이 움직여야 되고 차량도 움직여야 되니까 이제 전술도로도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본인들의 어떤 공격성이라기보다는 방어성이 좀 더 강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약간 독일이랑 좀 비슷한 점 있나? 옛날 베를린 벽 맨날 생각나는데. 독일에서도 이제 소독이랑 동독에 이제 벽이 있었는데 그 벽이랑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제 그때는 동독 있는 사람들은 저쪽에서 안 넘어가기 위해서 하는 벽이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다르긴 해요. 그런 역할도 하긴 하나요? 그러니까 의미적으로는 같은 의미라고 봐도 됩니다. 근데 옛날 동독이랑 소독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파악은 없습니다만은 역시 동독이나 소독이나 같은 민족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분리시켜 놓고 이제 그 장벽을 쌓아놓은 거잖아요. 서로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서. 북한도 역시 똑같은 맥락에서 이동 차단을 목적으로 해서 분리선을 세운다는 의미에서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동독이랑 소독이랑 약간 다른 개념은 뭐냐면 같은 민족이나 동족 개념이 아니라 아예 다른 민족, 다른 동족이라는 그런 두 국가, 별개의 국가를 만들겠다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더 많이 부여되죠. 여기 장벽 쌓는 데는. 옛날에는 장벽을 안 쌓았어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남북 간에 통일되고 교류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장벽 쌓는 것 자체 영구 분단, 반일민족, 반민족적 행위를 북한도 규정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아예 두 국가 통일 안 한다. 니네랑 같은 민족도 아니다라고 하니까 장벽을 쌓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죠. 그래서 트럼프가 조금 북한 좋아하는 건가요? 벽도 좋아하니까. 최근에 뭐 조금 좋은 관계라고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약간 친구라고 하잖아요. 근데 트럼프 얘기하는 것들 보면은 항상 독재자랑 친하다, 친구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푸틴이랑도 친하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금방 끝내주겠다도 얘기도 하고 시진핑이랑 친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 유럽 정상 볼 때는 욕하고 내 말 안 들어주니까 싫다. 너희들이 뭐하냐. 친한 국가들한테 너무 안 좋게 했고. 왜냐면은 트럼프는 사업가라고 생각하면 1대1의 관계가 중요해요. 트럼프한테는. 그래서 내 말도 약간 들어주고 칭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움직이는 사람이면 일수록 나도 이제 뭐 해주겠다는 의지가 있는데 이번에 한국은 특히 관세 관련 협상 중인데 한국은 일부러 똑똑하게 느리게 하되 트럼프 그거 안 받아주려고도 하고 심지어 이제 이란 전쟁 참전 안 하겠다고 똑똑하게 이제 거절했으니까 트럼프는 이제 한국 별로 안 좋아한다는. 근데 거의 다 같이 안 도와준다고 했는데 특히 한국한테 약간 안 좋은 감정을 표현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다른 국가 아마 눈치 보고 있을 거예요. 아, 우리도 이제 다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특히 일본이나. 근데 또 북한을 들어오면 군이 러시아 추가 파병했다던데 인구도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데 계속 보내는 거 가능하나요? 군인이 100만이에요. 그 5만은 그 아무것도 아니죠. 뭐 실제 북한 내에서 이 사람들을 할 수 있는 게 거의 아무것도 없는데 차라리 이제 러시아 가면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북한이 얻는 혜택이 굉장히 크잖아요. 또한 특히 지금으로서는 러북 밀착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러북 밀착이 지금처럼 그렇게 계속 유지되기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이야말로 북한이 러시아를 통해서 최대의 이익을 얻어야 할 때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요구하면 아마 5만 명이 아니고 10만 명도 보내줄 겁니다 아마. 해정 상황 들어보면 지난 5년간에 북한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자본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단 사이버 해킹도 사례가 많은데 그래도 그 50% 정도는 이제 러시아랑 같이 하면서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큰 도움이 되고 또 보면 요즘 김정은 약간 편하게 살고 있고 행복해 보이죠 옛날보다. 그런 것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실제로 또 러시아 파병 전쟁 도와주면서 북한 경제가 좋아졌다고 얘기하던데 이게 실제로 뭐 느낄 수 있나요? 북한 경제라는 게 우리 자본주의나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전 세계 국제사회의 이제 일반적인 경제랑은 좀 달라요. 경제 지표에 대해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일단은. 두 번째로는 북한 경제는 민수 경제보다는 당이나 군이 주도하는 특수 경제가 기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수 경제가 살아난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북한이 군대 파병으로 해서 또는 군수물자를 보내가지고 여기서 벌어들인 돈으로 민수 경제 살린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구조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좀 불가능한 일이고 또 김정은 자체가 거기서 벌어들인 돈 가지고 민수경제를 살릴 정도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뭐 신뢰를 들어서 파병을 했는데 또는 군수물자를 보냈는데 100억을 벌었다. 그 돈이 김정은 통치 자금으로 들어가지 민수경제에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러시아가 그렇게 큰 돈을 북한에 줄 수 있는 경제적 능력도 안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제 군수물자를 받고 파병을 받은 데 대한 대가로 군사기술이나 좀 제공해주고 그걸로 이제 값을 많은 부분을 치르게 되겠고 또 북한이 얻어가는 게 경제적 이득보다는 러시아란 대국을 얻음으로 해서 본인들이 가지는 지정학적인 이득이 크고 또한 이제 국제사회 대북 제재를 러시아를 통해서 무력화시키는 그런 효과도 없고 이런 정치적인 그런 또는 군사적인 그런 이득이 경제적인 이득보다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로북 밀착으로 해서 북한이 민수경제가 회복될 정도의 경제적 혜택을 얻는다? 이건 조금 지나친 비약 같습니다. 최근에 WSG 월스트리트존에서 나온 기사 보셨어요? 북한 사람들은 요즘 원격으로 많이 일하잖아요. 북한 사람들이 이제 원격으로 미국 회사에다가 지원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의 신분 훔쳐가지고 내가 이 사람이다라고 그러면서 어차피 다 인터뷰도 원격으로 하고 노트북 다 그렇게 보내니까 그렇게 하면서 돈을 보내는데 그런데 미국 이제 FBI에서 조사하는데 북한 사람들은 피해자라고 보고 있어요. 또 얘기하셨던 거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한 기발자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 일하면서 혜택 오는 거 1도 없어요. 나라를 위해서. 그 돈은 다 이제 김정은 통장으로 들어가면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 없고 오히려 불쌍해 보이는데 플러스 거기에다가 러시아 얘기도 하셨는데 사실 요즘 중국 쪽에서 약간 걱정하고 있어요. 왜냐면 중국은 원래 북한은 우리 손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이 러시아랑 친해지면서 중국 쪽에서 러시아 또 우리 적국은 아니지만 너무나 러시아 쪽으로 가면은 우리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겠다. 좋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또 궁금한 게 지금 북한에서 이렇게 자기 군인들 전쟁터에 보내면서 러시아 편으로 한국하고 미국도 군사 훈련만 하면 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북한이 주한미군과 관련해서 반응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한미군 철수, 주둔을 반대한다는 거죠. 빨리 철수해내라. 두 번째는 한미 군사연습, 이걸 이제 하지 마라. 역사적으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주장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게 한미연습이에요. 군사연습. 주한미군 주둔은 어떻게 보면 최근에 와서는 이게 본인들을 지켜주는 안전 자산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있음으로 해서 타격권 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 이게 다 우리 인질로서 오히려 여기 있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다. 우리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반대로 한미연습을 하면 북한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나라가 한미연습 할 때 자기네도 똑같이 연습을 하지 않으면 이미 순간에 군사연습이 실전으로 넘어오면 방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거의 비슷한 무력으로 본인들도 군사연습을 해야 되는데 좀 무리하면서. 그렇죠. 군사훈련을 하면 굉장히 많은 기름, 휘발유 또는 연유 이게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됩니다. 경제적으로 이게 받침하기 어려워요. 그러고 항상 연습할 때마다 체제가 이제 불안해지는 게 그 수위가 높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한미군 주둔보다는 한미 군사 합동 연습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하게 반응을 하죠. 그러니까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근데 자기가 파병 보내면서 직접 전쟁터, 미국 반대, 러시아 편에 근데 또 훈련한다고 막 불만하고 그러면 의원님은 북한 체제 안에서 직접 보셨잖아요. 그러면 진짜 김정은은 정말 이런 전쟁 준비하는 거 보이지만 진짜 원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반면으로 전쟁 나가는 거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남북한 통틀어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제일 두려워하고 제일 무서워하고 제일 바라지 않는 사람은 김정은일 겁니다. 아 진짜 그 정도예요? 실제 김정은이가 하는 지금 모든 행태 자체가 이제 두국가론이 됐든 뭐 핵무기 개발이 됐든 재래식 전력 발전시키는 거에 됐든 파병이 됐든 모든 행태가 다 초점이 어디에 집중되냐? 체제 안전, 체제 수호 여기 다 집중된단 말입니다. 결국은 이 사람이 한국이나 또는 한미동맹이나 우리 남한을 향해서 무력 시위, 군사적 이제 침공을 감행하던 그 시기는 지났어요. 옛날 김일성 때나 소련이 뭐 무기 앞세우고 자신감 가지고 침공해 밀고 내려왔지만 지금은 더 이상은 군사적으로 한국이랑 붙어서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죠.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 가장 큰 피해자는 김정은 일가가 되는 겁니다. 북한 주민도 아니에요. 북한 주민들은 어차피 이렇게 주거나 저렇게 주거나 똑같은데 차라리 전쟁 나서 체제가 바뀌었으면 하는 걸 바라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북한 내에는. 그러면 결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났을 때 제일 피해자는 누구겠습니까? 김씨 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실제 뭐 전쟁을 바라겠어요? 이 사람들도 전쟁을 바라지 않거든요. 그냥 안전하게 체제를 지키는 게 이 사람들은 최대 목적이죠. 그러면 약간 전쟁보다 더 두려워하는 게 북한 안에서 사람들이 시위해가지고 뭐 반대하고 반란
살아나고. 그것 때문에 북한 정권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근 8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감시, 통제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비해 놓고 심지어 이제 최근에는 북한 주민들한테 내부에서 최대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시켜가지고 감히 들고 일어나지 못하게 아마 전 세계 내부 단속에서는 북한이 넘버원일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제 김실가 자체는 내부 시위나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체제가 붕괴될이라고는 생각을 안 할 거예요. 그럼 지금 교관님 말씀 들으면 절대 전쟁 원하지 않지만 지금 전쟁 원하는 것처럼 아니면 준비하는 것처럼 막 행동하잖아요. 원래 짓는 개를 보면 무서워서 짓는 거예요. 공격성을 가지고 짓는 개는 그렇게 드물고 실제 무서워서 짓는 겁니다. 딱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체제 아까 얘기했는데 약간 강화시키려고 그러면 지금 체제에도 좀 문제 있나요? 붕괴되고 있는 신호인가요? 체제가 현재 내부적으로 붕괴 조짐이 있다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지금은 약간 안전한 상태인데 상당히 안정돼 있죠. 자기는 조금 두려워서 외부 때문에 좀 더 짓고 있다. 항상 100% 안정을 보장할 수 없죠. 안정돼 있다고 자신하지만 그래도 이제 무너질 수 있는 사소한 요인도 찾아서 대비하겠다는 차원이죠. 결국 내부적으로는 단속과 체제 결속을 위해서 집중하면서도 외부 한미가 군사 훈련을 하거나 이 동맹 자체가 북한 체제에 제일 큰 위협으로 되니까 이 외부적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뭐 약간 재래식 전력도 강하고 러시아에 파병 보내서 군사적 위력도 과세하고 또 핵 개발도 계속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억지력도 강하고 이런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공부한 거로 오히려 독재자들은 외부의 척을 만들면서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북한 쪽에서 김정은 그런 공격 안 하고 약간 뉴스 아는 아나운서 여자분 있잖아요. 미사일 뒤에 날아가는 장면 뭐 그림 그려줘야 국민들은 약간 그래도 약간 미국은 우리 척이다라고 느껴지고 우리는 싸우고 있다. 그래서 뭐 사는 거네. 약간 이런 조금이라도 정당화하는 느낌도 있지 않나 맞습니다. 싶어요. 그러면 그 정보도 좀 아까 얘기했는데 외부 정보를 진짜 엄격하게 막 막으려고 하는 거 맞아요? 왜냐면 요즘 한류가 어느 정도 북한에도 가 있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1차적으로는 외부 정보를 차단하는 것도 북한만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외부 정보 차단을 강력하게 한 나라가 없어요. 일단 유일하게 인터넷이 도입이 안 된 나라입니다. 아까 북한 주민들이 미국 회사에 온라인 통해서 이제 취업 지도를 한다고 하는데 그건 다 정말 극히 특수기관이 해커들이 하는 짓이고 일반 주민들이 아무리 천재들이라고도 일반 주민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일단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외부 정보가 유입될 수 있는 길이라는 게 뭐 라디오나 기자들을 통해서 유입되는데 그것도 완벽하게 차단이 됐어요. 세 번째로 다른 나라와 통신망 자체가 완전히 두절됐습니다. 전화가 안 돼요. 북한 내부. 내부에서 외부에 전화가 안 되고 외부에서 내부에 전화가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파견자들이 입소문을 통해서 외부 소식이 조금씩 지금 들어가는데 결국은 그것도 당국의 감시 통제가 너무 심해가지고 발언 잘못하면 잡혀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죠. 그 정도로 외부 소식의 외부 정보 차단,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자본주의 사상문화적 침투 책동을 조지시킨다라는 그런 미명하에서 외부 정보 유입을 정말 물리적으로 강력하게 차단하고 있죠. 그게 약간 핑계예요. 네, 그렇죠. 그 사람들은 뭐 소련이나 동구권이 붕괴된 것도 결국은 자본주의나 제국주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막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붕괴가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러면 이 체제를 만든 김정은 라인 만약에 진짜 죽는다. 그러면 이거 다 없어질까요? 이제 정보 그냥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어요? 최근에 이란에서 미국이 군사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하메네이를 제거했잖아요. 하메네이를 제거한 이후에 이란 정권이 붕괴될 줄 알았는데 붕괴가 안 됐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이란 정권 이런 체제를 수호하는 바탕에는 제가 볼 때는 신앙심이 있는 것 같아요. 북한도 똑같은 방식을 적용해서 말하자면 수뇌부를 제거했을 때 그러면 이제 수뇌부에 대한 주민들의 충성심이 이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겠냐 제가 볼 때는 사상 누각이죠.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충성심이라는 건 정말 강요받은 충성심이다 보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란이나 똑같은 방식으로 수뇌부를 제거하는 경우에는 체제가 아예 물먹은 담벼처럼 무너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런 종교자들 아니니까. 그리고 이란에서 약간 탈중화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극우, 극보수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약간 서로 눈치 보면서 끝까지 올라가지 않고 서로 도와주는 구조인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 있는데 김정이 이제 없어지면 뭐 누군가 이제 우두머리 되려고 해도 다 그 자리 가지려고 싸우게 되고 안전하지 않을 거예요. 100%.
그거 되게 신기하네요. 한 명만 약간 이런 작전처럼 하면 완전 결과가 다를 수도 있다. 근데 북한 사람들이 약간 못 살고 있잖아요. 못 살고 있어서 시위는 그래도 언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걱정은 하고 있긴 해요. 이미 1990년대 권한행군을 할 때 약간 그런 소요 사태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사소한 소요 사태, 정권 체제를 반대하는 행위보다는 약간 진짜 너무 굶어 죽게 된 사람들이 쌀 좀 달라, 뭘 좀 해라 이런 불평 불만에 의해서 소요가 조금 일어나는데 이걸 너무 무자비하게 피로 숙청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그때를 경험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더 이상 들고 일어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고 또 성공 가능성이 없다는 걸 너무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죠. 그러면 진짜 김정은 죽으면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핵 발사한다. 죽으면 그냥 잃을 거 없으니까 그냥 쏜다. 이 가능성도 있나요? 그 어떤 일도 다 일어날 수 있죠. 그렇죠. 무가능한 가능성이 있으니까. 근데 정보 같은 거 막으려고 하도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는 거 저희도 탈북자 몇 번 말하면 뭐 K-pop, 뭐 K-드라마 본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외부 소식을 듣다든지 또 그 벽을 직접 넘어서 오는 탈북자들도 많고요. 외교관님도 그러셨던 거잖아요. 근데 처음 바깥 정보 접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저는 12살 때부터 이제 해외에 나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미 해외 다른 나라가 또는 국제사회가 북한 내부랑 너무나도 다른 세상이라는 걸 어릴 때부터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크게 이제 인터넷을 보고 뭐 하면서 별로 이제 새로운 감흥은 못 받았어요. 제가 프랑스 쪽에 이제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 해외 처음 나가는 분들, 이 나가는 분들을 이제 인터넷을 처음 접하면 밤새고 인터넷을 봅니다. 아 진짜 그냥 믿을 수 없으니까. 본인들이 이제 알고 싶었던 것들도 많겠지만 자기네 내부 상황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싶고 또 이제 인터넷을 보면 북한에 대해서 다 100% 진실된 이야기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약간 과장된 부분도 많고. 근데 이것 자체가 모든 게 다 이 사람들한테는 신비하고 처음엔 다 그대로 믿죠. 그 다음에 충격을 받는 거죠. 우리 내부가 이 정도란 말인가? 충격은 많이 받을 겁니다, 아마. 약간 우리 한국 처음 왔을 때 여행 왔는데 다 새롭고 너무 신기하고 재밌으니까 계속 돌아다니고 싶고 배우고 싶은데 그것보다 뭐 만 배로 신기할 것 같으니까. 세상이 다 다른 거니까. 특히 김씨 일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굉장히 충격적이죠. 본인들이 수령님, 아버지를 믿었던 사람들이 실제 파헤쳐 보니까 이렇게 난잡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 준 충격이 굉장히 클 겁니다, 아마. 그리고 또 탈북하면 바로 가야 되는 곳은 국정원이잖아요. 국정원 가는 거 두렵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국정원에 대한 얘기는 많이 못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사 과정 자체가 비공개고 또 제가 나오면서 조사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외부에서 발설 안 하겠다라고 서약하고 나온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나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범위라고 할까요? 제가 처음에 이제 조사받으면서 당연히 조사라는 그 두 글자는 사람한테 두려움을 줘요. 근데 이제 제가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담당했던 조사관 분한테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탈북에서 성공 못해서 북한으로 끌려갔다라고 가정했을 때 내가 지금 이렇게 신사적으로 앉아서 얘기를 못한다. 그냥 벌써 나는 반죽음이 돼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는 내가 안 한 것도 무조건 했다고 해야 조사가 되는 과정이고 근데 이제 한국 와 보니까 너무 커피 마시고 겨울에 왔는데 막 히터 틀어놓고 그런 새 옷 딱 갈아입히고 하는 조사 이런 신사적인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생각되는 바가 많고 정말 성실하게 조사받겠다. 왜냐하면 그 조사가 결국은 내가 새 삶을 시작하는 조사잖아요. 새 삶을 시작해서 솔직하게 나에 있었던 과거에 대해서 털어놓는 조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실하게 조사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국정원 조사 기간이 제일 추억이 많이 남은 조사 기간이었습니다. 물론 사람이 자기가 살아왔던 과정에 대해서 좋은 추억도 있고 안 좋은 추억도 있어요. 또 남한테 꺼내놓고 싶지 않은 과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이제 솔직하게 터놓는다는 게 마냥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대한민국에서 새 삶을 살아야 된다는 각오가 크면 못할 게 없습니다. 다 꺼내놓는 거죠. 그러면 그때도 조사 받으면서도 느끼셨겠지만 혹시 나와서도 이제부터 자유가 있구나 생각한 적도 있었나요? 그것도 똑같은 게 제가 모든 탈북민들이 다 한국에 와서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자유입니다. 정말 북한에서는 뭔가 한마디 말하려도 주변 의식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해도 사람들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또 이제 사소한 별치 않은 말실수를 해서 인생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와서는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이걸 너무 좋아하는데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해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게 결국 자유 아니다. 하고 싶은 말이라도 사회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침해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나 표현은 조심하면서 사는 게 진실한 자유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멋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여권 갖고 계세요? 맞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여권 솔직히 미국, 영국 출신도 불허할 정도로 여권 파워가 완전 세요. 막 톱 2, 3 안에 들어가는데 북한 여권으로 뭐 외교관이었으면 자유롭게 뭐 해외 갈 수 있어요. 뭐 여행 같은 거. 북한 요건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외교, 공무, 그리고 일반 요건. 아 일반 여권도 있어요. 일반 요건이 있어요. 근데 이제 외교 요건은 저 같은 외교관들한테 주는 거고, 공무 요건은 외교관은 아니지만은 공무원들, 그리고 이제 대사관 같은 경우에서도 직원들, 외교관은 아닌데 행정직 직원들한테 주는 요건이죠. 그러니까 일반 요건 하면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자유롭게 여행하는 요건이 아니라 해외 나가는 노동자들, 식당 파견되는 친구들, 그리고 이제 유학생들, 약간 이런 공무원이 아닌 대상들한테 발급되는 요건입니다. 근데 외교권 가지고 북한이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 싱가포르, 베트남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두 개입니다. 거의 없어요. 아시아에. 저기 중남미 지역에서 제가 아는 범위에서 이제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쿠바, 베네수엘라, 가야나 세 개 나라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유럽에서는 러시아. 러시아도 외교 요건에만 한해서 공무 요건 같은 경우에는 또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일반 요건은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도 일반 요건은 다 비자를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게 대한민국 요건이랑 북한 요건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거의 200나라 정도, 무비자도 100 몇십 개. 그러면 북한은 그렇게 거의 몇 나라 안 되는 게 그냥 그 나라 이미지, 그 나라 문제들 때문에 이렇게 무비자를 갈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국제사회가 북한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미죠. 그럼 외교 여건도 그렇게만 되는데 진짜 제한적이겠네요.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북한 일반인들 일반 여권 가지고 가신 분들은 혹시 북한 안에서도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여행하는 것도 어렵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거 맞아요? 북한은 일단 여행이 자유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이동 자체가 이제 허가를 안 받으면 못하고 평양시 주민, 평양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가고 싶은데 다 갈 수 있어요. 아 진짜. 나갔다 자유롭게 다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타 다른 지역에서 사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 대 지역 간 이동도 어렵고 평양에 들어오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뭐 그런 경계선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다 군인들이 총을 들고 초소가 있죠. 그렇게 해서 평양에 또 이제 몰래 들어왔다가 이분들이 족발되는 경우에 당하는 불이익이 많아요. 약간 옛날 벌린처럼 소벌린에서 뭐 동물에는 넘어가 감옥소 가야 됩니다. 진짜. 집결소라고 하는 데 가야 돼요. 근데 얘기 듣다 보니까 궁금한 거 있는데 제가 알기로 김정은은 또 1m 코앞에서 보셨다고 들었는데 이터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잠깐 가까운 증거에서 몇 분 봤죠. 그럼 어떤 느낌이에요? 아우라 있어요. TV에 보면 솔직히 약간 다르게 느껴요. 아우라는 보이지 않는데 어쨌든 그 사람 앞에 섰을 때 긴장감은 굉장히 올라가죠. 어떻게 될지 그냥 흥분이 모르니까. 되고, 그러니까 본인이 일단은 진짜 본인이 신이라고 세뇌 교육을 받았던 사람을 물리적으로 눈앞에서 보는 순간에 본인이 받는 감흥이나 감동이 커요, 실제로. 근데 그게 지속적으로 되는 건 아니고 짧은 한순간이죠. 궁금한데 김정은 자체도 본인이 약간 신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은 그냥 내가 잘 살 수 있도록 이 제재 만들어서 내가 이런 거짓말 할 뿐이지 반 정도 믿는 건지. 김정은은 확실하게 본인이 자기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은 안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자신을 신처럼 계속 신격화하고 만들어야 주민이 절대 충성한다고 믿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자기를 신으로 만들어가죠. 본인이 신이라고 믿겠습니까? 근데 김정은 일반 북한 사람들은 거의 다 긍정적이에요. 김정은에 대해서 옛날 김일성에 대해서는 내부 주민들 중에 한 80% 이상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졌죠. 거의 80% 훨씬 이상일 겁니다. 김정일부터는 약간 달라졌어요. 아 진짜요? 왜냐하면 이제 김일성 때까지는 국가가 주민을 먹여 살렸단 말입니다. 김정일 때부터는 배급 제도가 다 붕괴되고 사람들이 막 굶어 죽고 어려우니까 이게 수령으로부터 받는 혜택이 있어야 그 사람을 이제 이렇게 보겠는데 그냥 계속 세뇌 교육을 하지만은 실제 물질적으로 받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생각이 변하죠. 이미 다 변했고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그 사람이 수령이 아들이라는 거 외에 그 사람한테 뭐가 있어요? 업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민들을 이 수령으로 받을 만한 업적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요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수령으로 받드는 거지 실제 뭐 그 사람 신격화를 믿는다든가 그 사람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약간 반대 감정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있죠. 표현을 못할 뿐이지 반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많죠. 그리고 또 김정은 지금 급하게 김주애를 뉴스에 이렇게 내비치면서 4대 세습 준비하려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약간 빨리 급하게 하는 거죠?
거죠? 김일성에서 김종일로 건너갈 때는 진짜 10수년간이 걸렸습니다. 김종일이 1970년대 중반, 초중반에 후계자로 이제 낙점을 받고 김일성이 죽을 때까지 20년 가까이 본인이 후계 구도를 닦았어요. 거의 사실 뭐 1980년대 중후반부터는 김일성보다는 김종일이 실질적인 수령이고 지도자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신이 하는 지도자라는 그런 호칭 아래 김종일이 사실은 김일성의 권력을 거의 다 가져갔어요. 그러다가 1994년 7월 8일 날 김일성이 사망을 한 이후에도 그 체제 승계를 하면서 굉장히 심하게 흔들렸어요. 체제가. 고난에 행군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붕괴 수준까지 갔었어요. 아무튼 체제가 유지가 됐는데 반대로 김정은은 김종일로부터 승계를 받는 게 1, 2년밖에 안 됐어요. 너무 짧은 시간. 너무 짧은 시간 내에 승계를 받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내세울 만한 업적이 없던 겁니다. 네가 왜 수령이 돼야 되냐? 네가 해놓은 일 뭐냐?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내세운 게 뭡니까? 백두혈통이라는 걸 내세웠어요. 이게 사회주의 국가에서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그래도 정말 혈통 하나 가지고 승계를 했습니다. 장성택이 죽이고 김종남이 죽이고 혈류까지 죽이면서 본인이 이제 체제를 지켰어요. 본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본인도 4대 세습으로 가야 되는데 김주애한테 주겠는지 아니면 숨겨놓은 아들한테 주겠는지 전 모르겠어요. 누구한테는 줘야 되겠는데 지금부터 착실히 승계 과정을 거쳐야 되겠다. 좀 더 길게 자기처럼 말고. 지금 김종훈이 김주애를 내세우는 건 결국은 돈 비는 게 아니라 차분하게 예견성 있게 지금부터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승계 작업을 시키는 겁니다. 주민들한테 보여주거나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것도 결국은 딱 얘가 내 후계자다라고 보다는 내 자식이 내 후계자가 된다라는 걸 확실하게 주애를 통해서 각인을 시키는 겁니다. 그 지금 역할을 주애가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어린 나이부터 지금 혁명 역사라고 하는 게 지금 쓰여지고 있을 겁니다. 뭐 어린 시절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시설도 방문하고 아버님과 함께 이런 뭐 요괴도 가고 경제 발전을 위해서 주민들도 만나보고 이런 뭐 행사도 뒤에서 다 본인이 기획하고 참가하고 이런 스토리들을 지금부터 만들어지죠. 김주애 출연과 동시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 김주애라고 하는 김정은이 후계자가 오랜 기간 장기간 동안에 본인 후계 구도를 지금 굳히는 과정이죠. 송급하게 넘겨준다 이것보다는 장기간의 목표를 가지고 지금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국민들이 더 쉽게 받아줄 수도 있고. 근데 북한도 약간 남자 중심 파워가 되게 셀 것 같은데 김주애가 여성 지도자 가능성 있어요? 지금은 김주애가 여자다 남자다라고 성별로 가려서 부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가부장적인 사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성이 후계자가 되는 데 대해서 거부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일단 걔가 후계자로 낙점이 되고 수령으로 고착되는 순간부터 성별로 가리지 않습니다. 그건 수령이지 남성 여성이 아닌 거예요. 여태까지 여성은 없었지만 그냥 가리지 그리고 않는다. 일단 김정은이 결심하면 싫든 좋든 북한 주민은 받아들여야 되는 구조지 그게 여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감히 반기를 들 세력이 없어요. 진짜 높은 사람들도 크게 뭐 목소리 높은 낼수 사람일수록 목소리를 못 냅니다. 진짜. 순종하는 것만이 본인들이 생존하는 사회가 북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야 쟤는 여자고 쟤는 우리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어렵다라고 말을 할 수 심지어 이런 얘기도 외부에서 하는 거지 내부에서는 말 못합니다. 못하죠. 감히. 그러다가 이제 일단 수령으로 낙점된다라고 하면 군은 이미 성별을 잃은 사람이 그냥 수령이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가까이 있을수록 오히려 말 잘못했다가 그렇죠. 축군들일수록 감시 통제가 더 심하죠. 이게 일반 주민일수록 감시 통제가 조금 더 완화되고 가까운 데 측근들일수록 감시 통제가 더 심하죠. 근데 오히려 만약에 김주애가 다음에 된다? 미국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저희는 여성 지도자 있었잖아요. 옛날에. 미국은 아직까지 여성도 없었고. 근데 독일도 메켈가 먼저였나요? 될 때까지 꽤 오래 걸렸어요. 그렇죠. 저희 때 때처는 되게 이뤘어요. 80년대. 완전히 다른 점이 뭐냐. 독일이든 영국이든 국제사회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 여성이 되는 건 국민이 선택이었습니다. 근데 북한은 국민 선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독재자 아버지 선택이지 국민이 선택이 아니라는 점이 가장 본질적인 다른 점이죠.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이 싫다 나쁘다. 이 국민 종소랑은 아예 다른 문제입니다. 그거는. 그러면 외교관님은 현재 김정은 정권 후계자 구도 어떻게 봐요? 지금 뭐 확실하지 않다 김주애. 그러면 숨겨진 아들 아니면 아이의 가족 아닌 사람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가족 아닌 사람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분명한 거는 그게 김주애가 되겠는지 아들이 되겠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솔주가 김주애 이후에도 이제 임신했던 모습을
모습이 여러 번 포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보면 이제 김주애 외에도 다른 자식이 딸인지 아들인지 모르겠어.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고 있을 수도 있고 결국은 이제 후계자가 김주애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건 지금 우리가 김주애라고 우리가 낙점할 수는 없는 거고 분명한 거는 김정은이 자식이 된다. 세습은 이제 이어진다. 왕실에서도 공식적인 아내는 아니더라도 다른 애들도 많이 낳잖아요. 제가 알기로 김정은도 와이프 이외에도 애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혹시 지도자 될 수... 그건 잘 모르겠어요. 김정은이 사생활을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어가지고 아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약간 후계도 서두른 거 아니지만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는 거 하고 또 전쟁 준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끄러운 강아지가 제일 약간 불안한 강아지다.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진짜 궁금한 걸 불안 요소가 많은 상태에서 만약에 남북 간에 전쟁 생긴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상상하기도 싫은 시나리오인데 남북한은 1950년대 정말 불행한 전쟁이라는 참화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 참사가 재현되는 것 자체를 상상하는 것 자체도 저는 싫고요. 일단은 전쟁에 대한 공포는 남이나 북이나 다 똑같죠. 왜냐하면 인간이 느끼는 본능적인 공포 아닙니까? 전쟁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북한 주민들도 역시 전쟁에 대한 공포는 많죠. 북한에서는 이걸 보고 용전 사상이라고 합니다. 전쟁에 대한 공포증을 털어버려라. 이런 걸로 이제 군인들을 세뇌를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그러니까 염전 사상을 털어버리려고 계속 세뇌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죽음 앞에서 공포를 느끼지 않는 인간이 있습니까? 이건 남이나 북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김정은도 심지어 똑같죠. 결국은 우리가 이제 한반도에 전쟁이 재현되는 걸 상상하기보다는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막아내는데 더 많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상상하기조차도 싫어요. 약간 전쟁 시작하면은 우리가 얘기했듯이 많은 북한 사람들은 이 제재 마음에 안 들잖아요.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미군이랑 한군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냥 이렇게 포기하고 안 살고 그게 왜냐하면 북한이 너무 이제 감시 통제가 심한 사회다 보니까 이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공유를 못해요, 서로. 만약 전쟁이 일어났을 때 너는 싸울 거냐 안 싸울 거냐라는 걸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공유를 못합니다. 만약 그게 이제 공동 질문으로 선정이 된다, 이게 자주 선정이 돼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진짜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 한 목숨 바쳐 싸워야 된다. 구호는 정말 열성적으로 부르죠, 공식적인 행사에서. 그러나 실제 돌아앉아서 서로 야, 너 진짜 전쟁이 일어나면 싸울 거야, 이런 얘기를 공유를 못합니다. 그거 공유하는 것 자체가 감옥소에 갈 짓이거든요. 그럼 의심도 서로 심을 수도 없고. 우리 4명이서 앉아서 토크하잖아요. 이 중에 2명 최소 정보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 진짜요? 정보요원도 진짜 많아요. 3명이면 3명 중에 최소 1명은 정보원이죠. 그 정도로 그렇죠. 계속 지켜보고 있는. 정보원도 서로 감시하지 않아요? 정보원들끼리도 서로 감시하는 시스템이죠. 하고 신고하게끔 돼 있어요. 일을 보고 체계라고 하는데 매일 내가 오늘 있었던 내 주변 사람들한테서 들었던 얘기를 매일 가서 보고합니다. 그걸 이제 당원 당대를 그걸 쭉 다 종합해서 매일 조직부 일보로 올려보내요. 긍정적인 것도 하죠, 당연히. 근데 대체로 부정적인 걸 올려보냅니다. 그러니까 당이 또 당대로 하고 보위부는 보위부대로 하고 사법검찰은 사법검찰대로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동인민반 여긴 이것대로 또 하고 그러니까 여러 교부를 해가지고 주민 동향을 하다 보니까 이 중에 나는 보위부 정보원이고 노동당 정보원이고 경찰 정보원이고 누가 5대 정보원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조심스럽게 위험한 발언을 하는 거 꺼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국은 꾸준히 그 한미 군사 훈련 했잖아요. 매번 할 때마다 북한이 불만하는데 그러면 북한 내부에서 그런 거 보고 대한민국에 대한 우려? 진짜 건드리면 안 되겠다. 군대가 진짜 세다. 이런 생각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도 어느 정도 알아요. 대한민국하고 미국 얼마나 센지. 제가 군복무는 안 했지만 이제 교도대라고 하는 그런 이제 대학생 현역 복무 6개월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내부에서 적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아니고 적이 결코 약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장비들 교육을 줘요. 장비들 교육을 주면 공포감이 오죠. 왜냐하면 저기서 우리가 비행기를 족발해서 요격을 하려고 시도하는 순간 벌써 비행기는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간다. 장벽 싸우기라는 걸 합니다. 비행기가 있든 말든 하늘을 향해서 고사포 어디를 막 이런 교육을 주면서 이제 그 약간 적 장비들에 대한 교육도 줘요. 그리고 수년간 뭐 골프전이라든가 볼 수 있었던 그런 국제사회 전쟁사들에 대해서 좀 보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또 실제 북한 군에서 복무했던 사람들은 너무 군이 취약함을 잘 압니다. 핵무기는 절대 병기라고 하지만
있지만 기타 나머지 실제 전쟁 수행을 할 수 있는 병력은 정말 취약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쟁이 일단 터지면 미국한테 이기기 어렵다라는 걸 잘 알죠. 한미에게 이기긴 힘들다. 그러니까 이기기 힘드니까 핵무기를 지금 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결국은 전쟁에 대해서 다 이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시민들도 그 정도를 알아요? 이제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제 옛날하고 다르죠. 그리고 약간 한국이 어느 수준인지 잘 몰라도 북한 수준이 너무 안 된다는 거 너무 안 알고 되고 있으니까. 이제 1990년대, 2000년대 한류가 막 들어가고 그리고 그때 외부 정보가 굉장히 많이 흘러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사람들이 알 만큼은 다 알았죠. 이렇게 얘기 많이 들으니까 대한민국 왔을 때 그 감정도 되게 뜻깊었고 또 북한에 대한 거 많이 알게 돼서 진짜 전쟁 준비는 아니다. 북한 입장에서 오히려 그냥 불안해서 그냥 짖는 개처럼 생각하고 두 분은 어떠셨어요? 재미있는 부분 하는 거 좀 그런데 북한의 현실이 어떻고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김정은 체제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는 것 좀 더 직접적으로 볼 수 있게 돼서 너무 신기하고 좀 더 이해도 올라갔다고 봐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정보를 쉽게 알 수 없다 보니까 외교관님 덕분에 더 이렇게 자세하게 알 수 있어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죠. 너무 감사해요. 진짜 한 5-6명랑 인터뷰했는데 진짜 외교관님이랑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리고 또 어릴 때부터 또 해외에서 공부했다던데 그 시선도 되게 색다를 것 같고 그런 사람 진짜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외교관님 어떠셨어요 오늘요? 저도 오늘 굉장히 흥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게 제가 북한에 대해서 뭐 이렇게 다방면적으로 잘 아는 사람은 아니에요. 뭐 누구나 그러하듯이 다 본인이 사는 영역에 대해서만큼은 이제 좀 더 깊은 파악을 가지고 있지만은 본인이 살고 있지 않는 지역 또는 본인이 전문적으로 종사하지 않았던 분야에 대해서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북한에서 살면서 외교관으로서 직접적으로 대외 정책을 만들고 보고하고 현실에서 집행하고 결속하는 그 전 과정을 거의 30년 가까이 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제 북한 사회에서 전략이라든가 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어떤 방식으로 이제 지향이 되는가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죠. 결국은 북한이라는 사회는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보시면 돼요. 그 어떤 정책이 나오든 그 어떤 전략을 만들든 그게 이제 대남 정책이든 대외 정책이든 내부 정책이든 그 어떤 모든 정책을 만들면서 정책을 만드는 기준이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 같은 경우에는 정책의 기준이 뭡니까? 국민이 복리고 국가의 번영 약간 이런 개념으로 만들잖아요. 국익이라고 하는 우리 국익의 결국은 국민이 번영이란 말입니다. 안위고 행복이고 북한은 모든 정책 결정의 기준은 체제 수호입니다. 체제 안전. 그 어떤 경제 정책이든 정치 사회적인 정책이든 군사적인 정책이든 대외 정책이든 체제 안전에 부합이 되냐 부합되지 않느냐 체제에 위협이 되면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회다 보니까 질문하면서 나왔던 모든 문제들을 다 해독하고 분석하고 해명하는 데 있어서 이게 북한 체제 안전에 부합이 되겠냐 부합되지 않겠냐를 따져봤을 때 이게 부합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면 안 되는 정책이고 부합된다라고 하면 받아들이는 정책이라고 우리가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보시면 북한을 좀 이해하는데 좀 더 쉽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저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재밌는 이야기를 찾아올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